인생을 바꾼 재테크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거창하긴 한데 재테크 방법을 바꿨다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니까 방법이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에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순서에 보면은 그 반드시 알아야 될 뭐 필수 금융 지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몰라도 되는데 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지성이 결국 성공한다. 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지성이 결국 성공한다. 그래서 금융 지식 많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투자도 잘 못하고 뭐 그 어떤 경제 지식이 없어서 내가 투자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경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시장, 어떤 자산 시장에서 투자로 해서 돈을 불리는 행위는 무지성이 결국 성공하더라. 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행하는 그런 무지성, 행동하는 무지성,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음, 이게 수수료가 적고 저게 이자율이 좋고 이게 원금 보장해주고 이게 복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진짜 그 수많은 금융 상품들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또 샀다가 팔았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 보니까 금융기관, 금융사 영업원의 가스라이팅이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챙기고 수수료를 많이 챙겼지 나에게 안겨준 부는 없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군인공제에 하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저는 겪었었기 때문이죠. 네,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 영업원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금융사의 어떤 상품이 나올 때는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 우리에게 부를 이루어 준다라는 것보다는 그 금융사 또는 그 영업원이 수수료를 챙겨간다. 자기들이 돈 벌려고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뭔가 이상해. 계속 돈이 모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뭐 몇 억 자산가 몇 억 자산가 이러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5년 전에 군인공제회를 선택해서 여기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객관적인 좀 더 넓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최선이야, 이게 좋아라고 믿지 말고 내가 옛날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해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재테크에서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기본이 3%예요. 3%인데 사실은 어떤 화폐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 많이 떨어졌거든요. 평균 7%라고 해요. 금값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통계청의 통계로 보면 물가 상승률은 기본 3%로 본다.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3%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가는 3% 오르면 내 월급도 어떤 내가 수익을 내는 재테크도 3%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자 그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서 받는 금리가 있죠. 이자. 그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내가 실제로 받는 금리가 나에게 실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은행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을 우리는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 우리는 실생활에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빼봤는데 실질금리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2022년 5월에는 마이너스 거의 4%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마이너스 4% 손해라는 겁니다. 23년도까지 보면 0.1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5% 예금에 돈을 넣어도 물가가 3.4%이기 때문에 내가 예금에서 수익을 찾아도 물건을 살 때는 거의 뭐 또이또이인 거죠. 네. 이득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이렇게 뭐 완전히 다 표시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정말 실질금리는 많아야 잠깐 동안 그것도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은행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의 금리를 믿고 이자 소득을 받으려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한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표현된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처럼 T 같은 생각을 한 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선택해야 되죠. 방금 앞서 봤듯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거의 뭐 그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선택을 해야 이득이 나겠죠. 내가 뭐 10년 동안 돈을 넣었는데 뭐 수익률이 10%야. 근데 물가가 20%가 올랐다.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선택하는 거를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지난 한 30년 정도 제가 평균, 이게 뭐 어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30년, 20년 정도 평균 수치를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뭐 빌라 다 합쳐서예요. 부동산의 상승률은 연 10%입니다. 연평균, 예, 평균적으로 10% 1년에 10%씩 상승합니다. 어떤 때는 1년에 30% 상승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2년도처럼 막 30% 떨어진 적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을 가져가면 우리가 누적시킨다면 오랜 시간을 길게 본다면 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미국 주식은 12%를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버블이라고 했던 고점에서 사고 20년이 경과했을 때도 12%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블로그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아기 때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고 그 다음에 예금이다. 이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뭘 선택해야 할까요? 한번 채팅 한번 줘보실래요?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채팅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네, 이제 저한테 채팅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주식, 주식, 부동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금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예금은 우리가 집에 막 3천만 원씩 보관할 금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출이나 어떤 그 보증금 제도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식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주식에 비해서. 네, 그거는 제 블로그에 있는데 오늘 그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1%, 2% 수익률의 차이는 사실 무시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예금을 넣으면 그 이자분에 대한 세금만 15.4%를 떼갑니다. 네. 엄청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팔면은 양도소득세 뭐 40%, 30%막 이런 거, 네, 엄청 떼가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1%, 2%의 어떤 차이,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해도 좋다. 이런 거 무시하고 시간의 복리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해요. 예, 현금이 없으면 어, 자산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자본으로 뭐 그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무자본인 거지. 초기에 뭐 취득세 내고 또 뭐 그 계약금 내고 이럴 때 돈이 몇 천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이 이번 달은 29일이 마지막 일이니까 2월 달에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내가 얼마나 쓰는지 29일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자기가 얼마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네. 이거를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29일에 정확하게 내가 얼마 썼다. 이게 결산이 됐다면 부자 될 그릇이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모으는 전략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24년 현금 흐름표는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역을 해서 고정 흐름이 어, 좀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23년도 현금 흐름표인데요. 어, 저는 1년치의 예산을 어, 여기 보면 날짜가 2월 1일이잖아요. 23년 2월 1일. 1, 2월에 1월 달에 다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수익이 얼마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월마다 또 들어오는 수당이나 뭐 성과상여금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예산 현금 푸른표를 짰으니까 22년도에 매월 받고 내가 썼던 금액들을 다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확대해서 보여지나? 총 수입 대비해서 어, 내가 뭐 어디에 몇 퍼센트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만드는 가장 그 근원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월 달에는
일단 명조수당까지 같이 해서 들어왔네요. 1100에서 지출을 570 했다. 그래서 잉여현금은 580으로 내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치가 이미 다 계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월 달에는 500만 원의 잉여현금이 생기고 2월에는 100만 원도 안 되네. 3월에는 얼마 안 되네. 야, 5월에는 3만 7천 원밖에 안 남네. 라는 거죠. 왜냐면 이때 저는 5월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때 그 세금도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때는 잉여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4월에는 잉여현금이 440만 원이니까 5월에 내 잉여현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때 한 200 정도 남겨놓고 제가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계산이 쓰는 거예요. 아니, 계산이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는 월 단위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을 해 놓으면 우리가 잉여 현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어, 그 카페 게시판 올려주세요. 저 이런 거 강의해 주세요. 이런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계부 쓰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 쓰는 의미가 뭘까? 가계부 쓰는 목적이 뭐지? 결국은 내가 절약해서 잉여 현금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내 수입,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게 남아서 한 달마다 현금이 남게끔 해서 내가 그걸 어디에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현금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 가계부 쓰지 않아도 1년치를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나는 매달 결산을 마지막 날에 보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이렇게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월 마지막 날에 결산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카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카드는 다음 달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다음 달 가야 내가 결산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모을 때는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시간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돈이라는 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 또 어떤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자녀 학교도 학비가 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우리 자식들은 몇 살이지? 얘네는 뭘 하고 내가 뭘 지원해 줘야 되지? 이때는 내가 뭐 60에 됐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40에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저녁은 언제 하지? 그때는 내가 나와서 관사를 못 사는데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지 않으면 돈 모으는 전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인생의 사이클, 평균적으로 43세 이후부터 60세까지 어, 그 흑자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소비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예, 소비가 훨씬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이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작은 자산이라도 일찍 소유하는 겁니다. 일찍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연평균 10%의 상승률, 그다음에 주식은 어,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산이라도 일찍 소유하는 것, 큰 자산을 또 작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은 이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전세 갭 투자를 하든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한 20% 가격으로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든 이 작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복리 효과로 커브를 그리는 거죠.
아까는 주식이 그냥 단리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부동산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얼마 쓰는지 얼마 버는지 또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인생의 기찻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찻길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일 위에 있는 기차에 한번 올라타면 우리는 유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찻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뭐 투자나 자산을 모으거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그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기회가 되면 아파트 분양 받아서 내 집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저는요.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로또 같은 거 또 화투를 치거나 뭐 카드를 하거나 이런 데서 뭐 돈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저는 기찻길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찻길을 제대로 된 곳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기찻길을 내가 깔아야 되거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깔아야 되잖아요. 누가 깔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찻길이라는 건 사고방식과 똑같다. 사고방식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목적지는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데 KTX가 빠르냐, 뭐 무궁화호가 빠르냐, 새마을호가 빠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찻길이 제대로 깔려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사고방식이 뭔가 잘못된 건 없나? 네,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보면 아파트 마련 전략이라고 이렇게 시리즈물로 한 건데 첫 번째 챕터에 이 돈에 대한 이해, 뭐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뭐 행동도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노션의 어떤 그 전자책 비슷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년생이나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 거창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제목은 부자군인 설계도예요. 네, 부자군인 설계도인데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주변에 누구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고 싶으면 블로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는 것보다 이거 하나 딱 링크 받아서 읽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후기 쓰는 곳에 그 후기 이런 데 말고 그냥 그 다른 글로 부자군이 설계도 링크 받고 싶어요, 전자책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그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료 전자책으로 좀 팔아볼까 했는데 오늘 서비스로 네, 선물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를 깨닫기까지 참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읽어볼 수 있게 해드린 거는 저는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필요하시다면 그 카페에다가 이거 받고 싶다고 부자군인 설계도 받고 싶다고 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혼자 보시지 마세요. 네, 그 사고방식을 인생에 같이 동반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동행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관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일인가요? 네, 또 일부 이렇게 초년생들 또 뭐 우리 초임 장교들, 초임 부사관들 이렇게 초급 간부들이라고 하죠. 네,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해서 제가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렇게 초년생들 마인드에 좀 반하는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제가 일부 그 군인들이 있는 카페에 가보니까 너무 투덜투덜 거리는 게 많아요. 월급이 적다고 투덜거리지 말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인으로 임관하는데 그 어떤 공무원보다 쉽게 취직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취직하면 월급 적게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쉽게 취직한 거다. 당신이 1년 동안 고시원 다니면서 임관했니? 라고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시원에서 정말 1년 동안 또 한 번에 안 돼서 2년, 3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어렵게 공무원 합격하셔가지고 박봉 받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 월급 적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쉽게 취직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군인이 복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경 좋은 곳을 바라는 사람이 군대를 왜 선택했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군대라는 게 이미 사회에서 인식이 좋지 않죠. 되게 힘들고 어렵고 뭐 간부들은 특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왔는지 전 묻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을 바라는 당신은 애초부터 군대 오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편의점 알바, 기본 기초 그 뭐랄까 그 월급 있잖아요. 네, 기본급. 이게 200만 원 이제 가까이 넘다 보니까 편의점 알바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소비인데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근데 편의점 알바를 했더니 편의점 알바는 야간까지 해서 250만 원을 받는데 와, 편의점 알바보다 소위 월급이 작다라고 뭐 내가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라는 거를 지금 군에서 월급 받고 있는 군인이 말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엑스신 같다는 말과 자기가 자기 욕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군인들 보면 직업군인 월급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이미 알아보고 임관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월급 적다라고 투덜대는 거는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그 첫 번째 그 어떤 라이브 방송했던 거에 나온 얘기 있죠. 복리 효과를 누리고 뭐 수익률을 늘리고 원금을 늘리고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누적해서 투자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걸로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 잠시만요. 제가 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네, 엄청 뛰어놀고 있어가지고 좀 조용하라고 얘기해주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 친구가 놀러 와 있네요. 네. 조금 애기 소리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 노트라는 이 노트북인데요. 네. 제가 임관할 때 이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네. 초년생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급 간부님들께 X 노트를 샀는데 이게 제 그 당시에 월급이 140이었는데 이 노트북이 220만 원이었어요. 네, 220만 원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 이 유튜브 방송하고 이 PPT를 띄우고 있는 거는 맥북 에어인데요. 네, 135만 원입니다. 네, 135만 원.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노트북 가격은 훨씬 더 좋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양이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점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 한도는 3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32만 5천 원. 그래서 금은 부가가치가 없는 상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애플처럼 그 아이폰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어떤 지분 가치가 커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금은 화폐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를 보면 우리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엑스노트를 살 때는 금이 7만 원이었어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32만 5천 원인데 제가 220만 원으로 금 31돈을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 31돈이면 지금의 가치로는 1000만 원이다. 이 노트북을 안 사고 노트북으로 한 것도 좀 맨날 게임하고 그랬어요. 네. 노트북 220만 원을 안 사고 제가 금을 31돈을 샀더라면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만약에 그 희소성 있고 뭐 그 한정판이었다면 이 노트북은 네, 지금 가격으로는 1000만 원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공장에 찍어내는 거는. 그래서 이 초년생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아끼고 월급을 유지해라. 그래서 군에서 뭐 이렇게 나갈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고정된 월급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은 군대인 것 같아요. 임관할 때 너무 쉽잖아. 우리 법령 시험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훈련만 잘 견디면 되는 거고 훈련도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끼고 월급을 유지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 자기 월급보다 뭐 비싼 거 사지 말고 아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현금 흐름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축을 할 거면 군인공제에 넣지 말고 미국의 인덱스 ETF에 매달 투자해라. 딱 그 티커명 드릴게요. 종목 SPY, QQQ, SOX, SOXX 그리고 매달 꾸준히 10년 동안 넣을 거라면 레버리지 ETF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찝어드리는 거예요. 저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 보면은 제가 뭐 책임을 져드려야 되나? 네.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현금을 우리가 모았으면 부동산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샀으면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훨씬 더 높은 복리 효과와 수익률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쓰려면 우리가 대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자기가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얼마 갚을 수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리치군인 카페와 함께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이 사이에도 제가 카페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주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출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도 있으신 무주택자 분들 제가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은 80%입니다. LTV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은행에 가서 이 대출 알아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을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은 못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찍고 갈게요.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6억으로 떨어졌다가 바닥 다지고 다시 8억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위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많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8억에 내가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할 때 이렇게 10억에서 6억으로 떨어지는 중간에 8억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6억에서 바닥 찍고 8억으로 올라왔을 때 이 B 구간에 사겠습니까? 가격은 똑같죠. A 구간 A에서 사실래요? B에서 사실래요? 이 퀴즈입니다. 채팅 한번 올려주세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을. A에서 사겠다. 하락하는 구간에 사겠다. A. 올라가는 구간에 사겠다. B.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딜레이 있으니까. 네, B. 바닥 찍고 올라갈 때 B. 오케이. 황희님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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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B. A, B, B. 아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충격적이겠네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주면 충격적이겠어요. 자, 대출이라는 거는 이게 대출 한도가 무슨 기준으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보가 얼마짜리냐, 그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어떤 기준을 매기는데 대부분의 은행은 이 KB 국민은행 시세로 합니다. 근데 시세가 없어. 그러면 실거래가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KB 시세에 우리가 LTV 80%, KB 시세가 8억이다라고 하면 LTV는 80%니까 6억 4천만 원이 대출로 나오고 내 돈 20%, 1억 6천이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지는 구간에는 8억에는 그 매도자가 매물로 내놓은 가격이죠. 거래가 안 됐어. 근데 KB 시세는 이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억으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시세가 10억인 거야. 근데 매물이 8억에 나왔어. 8억에 나왔어. 네. 6억에 사면 좋죠. 네. 6억에 사면 좋죠. 네. 근데 알 수가 없잖아. 네. 그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럽니다. 네. 하여튼 KBC가 15로 또 있고 현재 매도 호가가 8억이야. LTV가 은행에서 대출 얼마 주느냐? 10억에 80%를 줍니다. 대출을 8억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8억짜리를 사는데 대출 8억 받으면 내 자본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나는 그냥 대출 원리금 8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만 내면 되는 거야. 내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 자, 그럼 반대로 6억에서 8억을 찍고 올라갈 때 8억에 산다. 6억에 KB 시세가 잡혀 있는 거죠. 6억에서. 근데 현재 호가는 8억이야. 그러면 6억에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내가 8억짜리를 사는데. 그러면 대출은 4억 8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 들어갑니까? 네, 여기 3억 2천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A 구간에서 대출 받아 사면 똑같은 80%라도 내 돈 자본금이 안 들어간다. 6억의 실거래가가 형성돼 있고 올라갈 때 사면 내 돈은 3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맨날 바닥 치고 올라갈 때 사니까 집이 안 사지는 거예요. 집이 안 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경매도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자본 투자라고 하면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는 그 디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집값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입자들이 그 대출을 더 많이 써서 전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그 대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돈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3일 차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매수가가 A하고 B는 똑같지만 투자금은 A는 하나도 안 들고 B는 3억 2천이 든다는 걸 봤습니다. 이거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 원리금이 뭐 한 이 정도 나와. 뭐 예를 들어 그 한 달에 뭐 이자 뭐 해가지고 월 180만 원 낸다. 그러면 우리는 군인 가서 살고 월세 받으면 돼요. 그러면 월 50만 원만 나가면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내가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원리로 지금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자산이라는 거는 오를 때 이 퍼센트로 늘어납니다. 내 돈이 아까 뭐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질 때 사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제로예요, 제로. 제로에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2년 11개월 동안 5억 8천이 올랐네. 5억 8천만 원 그냥 그대로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단돈 1천만 원 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5억을 2년 만에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퍼센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이 가격의 크기는 커 보이지만 사실 이 퍼센트는 다 비슷하게 간다. 자, 우리가 근데 막 떨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도 30% 떨어지면 진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오를 때는 지붕이 없어요. 천장이 없어. 오를 때는. 근데 떨어지면 30%밖에 안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저도 어려워했었죠.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 다 군인 관사 살 거잖아요. 군인 관사 살아야 됩니다. 네, 전세 살면은 이거 투자 못해요, 절대로. 전세 갭 투자를 하든가 또는 매수해서 대출을 받고 월세 세팅을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전세 갭 투자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아무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출은 신용에 따라 대출 한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자도 내고. 대출은 전세입자가 내서 갚아 나가니까 나는 내 신용에는 절대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갭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뭐 여기에 내가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월급 1000만 원을 벌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신용이라는 거는 전세입자 신용이 더 중요해지니까. 근데 지금은 대출에서 월세 세팅할 때는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수익, 월 수입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올 때 뭐 영끌이 어쩌고 저쩌고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자가 뭐 폭탄 이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 듣지 마세요. 이 군인들은 진짜 달라요. 군인들은 은행에 가잖아요. 엄청 안정된 월 수입이 있는 신용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본인이 뭐 카드 연체나 뭐 이런 거 없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출하고 월세 세팅하는 거는 이 군인들이 아무도 못할 때 이런 고금리 시대에 반드시 해서 해야 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떨어질 때 사면 돈이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거래가가 지금 여기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호가는 다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전략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면 대부분 이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제가 뭐 전국을 다 뒤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갭 투자나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하는 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매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고 카페 보면 자유시간 투자자님이 최대 레버리지를 지금 쓸 수 있다라고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같은 경우에는 2번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 전액 대출이 나와요. 아까 이 그 하락장에서 그 KB 시세가 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경매는 감정평가액이라고 이게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번 유찰되면 전액 대출이 나온다. 내일 자유시간 투자자의 세미나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완전 유료 강의급이거든요. 네. 하여튼 좋은 기회니까 오늘 그 강의 다 끝나면 세미나 다 끝나면 후기 남겨주시고 내일 링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딜 사냐? 아파트 어디 사냐? 어디 사냐? 아니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하는 건데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3일차에 이 방탄노른자님, 핑크요니님, 원더보이님이 제가 방금 했던 그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는 그 전략이 있죠. 그 방식 3가지 방식 2가지죠. 전세기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대출해서 월세 세팅하거나 이거 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물 검색하는 방법 어떤 게 지금 저평가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다 닦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예 뭐 전업 부동산 투자자들만큼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미 다주택자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저도 막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피스텔 지금 전세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거의 뭐 강남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전세 끼고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취득 비용은 1억 1,600만 원 정도 드는데 5천만 원 미만으로 지금 강남역 오피스텔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다 뒤졌는데 경의선 신촌역 2대역, 2호선 2대역 요 사이에 오피스텔 아주 성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세 끼고 완전 무자본 그러니까 취득력 비용을 빼고 완전 무자본 한 1,000만 원이면 오피스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사신다면 강남역이랑 그 신촌역 여기 2군데 추천드려요. 전 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가는 그 재건축 1기 신도시 노후 신도시 뭐 특별법 해가지고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 추천드리고 나머지 수익형은 전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남는 돈으로 주식 사십시오. 그리고 리치 군인 카페와 함께하기. 자녀가 있는 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카페 회원분들 그 나이대를 보니까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와 같은 지금 이렇게 옆에 떠드는 소리 내는 그 애기들 있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감하게 군인공제에 돈 빼셔가지고 2천만 원 현금 증여하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TQQQ에 그냥 오늘 사세요. 네, 오늘 사세요. 그래서 저는 22년에 하락장에 2천만 원 했더니 지금 6살짜리 애가 거의 1억이 다 됐습니다. 네, 그렇게 2천만 원 냅두면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오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올라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진짜 그
우리가 평생 모으는 돈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복리에 넣으면. 그래서 2천만 원 비과세로 증여해서 지금 주고 올라 있으면 된다. 네, 그 생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TQQQ 그가 2010년 요 하단에 보면 날짜 나와 있어요. 2010년에 이제 와서 2024년 오늘까지 상승률을 보면 몇 퍼센트야? 14,700%예요. 14,7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4,700%면 14년 동안 147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앞으로 요 평균 속도로 간다. 그러면 세후에 20억 원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집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 집 사주려고 내 노후 자금 뺄 필요 없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 학비 대고 집 사주고 또 전세 자금 보태주고 결혼 생활 보태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자기 노후 준비 못해요. 지금 2천만 원으로 자식들한테 여기에 이 TQQQ 2천만 원 사놓는 게 내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거 해 놓으시면 이제는 와이프 또는 그 서로 부부 배우자하고 가족끼리 그 부부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이렇게 애들 돈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이제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치 군인 카페와 함께하기. 이 와중에도 네, 저는 우리 카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 코인 물려서 미치겠는 사람 잘 들으세요.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은 개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상 역사 최고치를 막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손실을 보고 물렸다. 또는 내가 손절했다. 뭐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뉴스하고 유튜브부터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정보에 마음이 너무 심리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끊지 않으면 빚쟁이까지 청산되고 뭐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하고 유튜브 끊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잘못된 거니까 다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시 사세요.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산다는 생각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하고 코인 했기 때문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 그 잡다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다 그 매도하시고 다시 사세요. 뭘 사냐면 SPY라고 미국 ETF 그 S&P 500 종합주가지수 50% 사고 레버리지 ETF 30% 사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20% 사세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매도하고 이거 사셔라. 그러면 시간의 복리 효과를 녹여 놓으면 손해 본 거 다 회복하고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까지 물려서 미치겠다. 내가 막 주식이랑 코인으로 손해봤다. 다시는 그렇게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뉴스 유튜브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익을 받다 언제 파느냐? 부동산으로 전환할 때까지. 내가 이거 팔면은 부동산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팔지 말기 바랍니다. 주식은 부동산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하는 시간 주식 어플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모니터 옆에 핸드폰 그 주식 차트, 코인 차트 띄워놓고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야 망한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생을 바꾼 재테크 방법 벌써 한 시간 했네요.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돈 모으는 전략, 자신이 버는 돈, 쓰는 돈 정확히 아는 것, 시간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작은 투자를 유지하는 것, 이걸 말씀드렸고요. 초년생은 절약하고 월급 유지해라. 그리고 미국 인덱스 ETF 매월 사라. 그리고 대출 공부해라. 그리고 무주택자는 지금 대출 플러스 월세 세팅이 좋지만 가장 좋지만 지금은
경매가 거의 자본이 안 드는 방법이 유일하다. 다주택자는 오피스텔 사라 강남하고 신촌 알려드렸죠. 단 잘 골라야 합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2천만 원 증여하세요. 그리고 미국 TQQQ 사주고 20년만 묶어두세요. 자녀 결혼을 할 때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냅두면 됩니다. 손실 중인 사람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